제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어떤지 뭐 이런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점수가 오른다는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재수를 보시잖아요. 재수를 하면서 아마 주변에 이제 재수 얘기를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한 10분 정도한테 우리 아이 재수시키면 어떨까 이런 말씀들을 물어보시면은 한 3분 정도는 그래 재수해서 좀 대학 잘 갈 수 있어 한번 시켜봐 이런 얘기 하실 건데 한 7분 정도는 재수해도 성적 잘 안 올라.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아무데나 지금의 그 점수 맞춰서 보내는 게 나아. 애 고생시키지 말고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되시지 않나요?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 혼자 생각이긴 하지만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올해 재수생, 검정고시생 이런 재수학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졸업생들이 시험 본 학생들이 15만 7천 명입니다. 15만 7천 명인데 그 15만 7천 명 중에서 저희처럼 뭐 청술학원이든지 아니면 강남하이퍼든지 아니면 메가스터든지 아니면 대성학원이든지 시대인재든지 이런 학원들 있잖아요. 이런 학원들에서 올해 재원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소위 말해서 메이저 재수학원에서 관리받으면 공부한 친구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스피커 문제가 생겼나? 그 4만 5천 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친구들이 그 30% 학생들이 다 시험을 잘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물론 그 중에도 못 본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독학했다고 해서 다 시험을 못 보지 않았겠죠. 그 중에 잘 본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인원들이 각각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더하고 빼면은 결론은 30% 정도가 재수를 할 만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왕 재수를 결심했으면 제대로 된 학원에서 제대로 관리받으면서 제대로 공부하기를 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거는 혼자서 저희 학원에 삼수하러 오는 친구들 꽤 있어요. 재수 때 독학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생각보다 점수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저희 상담실에 가서 보시면 또 제가 오늘도 보여드릴 건데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재수생이 재수를 한다는 건 다시 한다는 건데 다시 한다는 얘기는 재수생이 고3보다 유리한 건 뭐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보고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또는 올해 시험에서 내년에 학습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 좀 유심히 들어주면 좋겠어요. 올해 국어 수학 최고점 저거는 국어는 언매를 기준으로 수학은 미적을 기준으로 표준점수 만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매를 기준 표준점수의 분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표준점수 만점은 누가 만드나요? 표준점수 만점 점수는 100점 맞은 애가 만드나요? 100점 맞은 애는 표준점수 만점 점수를 못 만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준점수 100점 맞은 애는 그냥 원점수 100점일 뿐이에요. 표준점수의 만점 점수는 누가 만드냐면 평균 점수인 애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의 개념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낮으면 표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평균이 낮으면 표점이 올라가고 평균이 높으면 표점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평균이 낮겠죠. 평균이 낮으니까 그 해에는 표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표점이 높은 거예요. 140대 후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가 쉬웠다. 그럼 평균이 어때요? 높겠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130점대, 120점대, 120점대 후반 또는 130 초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교해 보시면 작년엔 국어가 쉬웠던 거네요. 재작년엔 어려웠었고 올해도 어려웠었고 맞죠? 수학은요. 작년과 재작년과 올해가 다 비슷했네요. 근데 수학은 항상 표준 점수가 140대 후반이에요. 왜요? 수학은 어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포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은 시험 문제가 어렵든 쉽든 안 푸는 애들이 있어요. 쉬워도 안 풀고 어려워도 안 풀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난이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푸니까. 걔네들 때문에 평균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균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인력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평균이 항상 낮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10등 어렵든 평균은 5등급 때 애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5등급 이하 수학은 6, 7, 8, 9등을 같은 등급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가끔 상담하면 우리 애가 수학이 6등급인데요. 그러면 9등급 맞은 건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치는 게 하나 더 맞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6, 7, 8, 9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수포자 애들이 안 풀고 있기 때문에 수학은 평균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시험 문제가 쉬워도. 그래서 사실 작년 시험 문제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 엄포자란 말은 없잖아요. 국포자. 그죠? 그러니까 국어는 문제를 푸니까 누구나가 문제를 푸니까 시험 문제 쉬울 때와 어려울 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올해 킬러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맞죠? 킬러를 안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도 킬러를 안 냈다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어찌됐거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아마 주장이 사실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킬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올해 왜 국어는 저렇게 더 높을까? 이런 걸 아시고 내년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과 2년 전과 올해가 평균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2년 전에 문제가 어려웠어요. 킬러가 있었어요. 어디에? 킬러 문제 문학에서 나와요? 독서에서 나와요? 독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독서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난이도가 항상 독서가 어려워요. 3대 7 정도 됐어요. 문학이 3, 독서가 7. 이해되세요? 근데 올해는 킬러를 없애라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독서에서 킬러를 없앴어요. 독서의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몇으로? 5 정도로. 7에서 5로. 7에서 5로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변별력의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수능은 등수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애들을 대학에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변별력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문학을 변별을 맞춰야 되니까 변별을 맞추려면 문학을 5로 올린 거예요. 3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원래 우리 학생들은 국어 문제를 풀 때 보통 문학을 먼저 풀어요. 그래서 문학을 몇 분 내에 풀고 그다음에 독서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독서가 어려우니까 독서에 시간을 잡고서 시간을 길게 두고 독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문학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킬러는 없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거에 평소보다 어렵게 나온 거죠. 평소보다 어렵게 나오면서 문학에서 나는 20분 만에 문학을 풀고 나머지 시간을 독서에 써야지라고 했는데 문학이 30분, 40분이 걸린 거예요. 그런 순간 독서가 쉬워졌다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은 뭐에 쫓기기 시작해요? 시간과 압박감에 쫓기는 거죠. 그럼 뒤에 지문이 안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쫓기니까 내가 20분 만에 풀고 다음 걸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30분이 지났어.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문을 보기보다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년 전에 149점과 올해 150점은 같은 점수인 것 같은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2년 전에 149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독서 지문이 어려워 두 지문을 못 푼 거예요. 틀린 거예요. 독서 지문이 어려워서 봐도 틀린 거예요. 올해 150점 무슨 의미냐면 문학에서 시간을 잡아먹는다면 뒤에 두 개의 점을 못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년에는요. 그 높은 문에 안 바뀌실 거잖아요. 그분의 주문이 계속 유효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처럼 나오겠죠. 그럼 이제 내년 공부할 때 국어에서 뭐가 핵심이 돼야 돼요? 시간 안배, 시간 관리. 그리고 독서와 문학 중에서 올해는 독서에만 치중했다면 내년에는 뭐도 공부해야 된다? 문학도 공부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걸 알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되고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평균이고 표준 점수가 나왔지만 2년 전과 올해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숫자만 보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국어와 수학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거 보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번에 선택 과목이 있어가지고요. 선택 과목에서 화작과 언면은 2년 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저렇게 나오는 것들이. 자, 그런데 화작과 언면은 항상 두 문제 차이예요. 2점짜리 두 문제 아니면 2점 하나 뭐 3점짜리 한 문제 이 정도 차이가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재수할 때는 언면을 해야 되나? 화작은 불리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면하는 게 좋아요? 화작하는 게 좋아요? 언매를 하시던 분은 언매를 하시고요. 언매를 바꾸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언매가 화작보다 학습의 양이 한 1.3배 정도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3배를 더 공부해 원점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점을 더 공부한 애들한테 표준 점수에서 너 공부 더 했으니까 똑같은 원점수를 받느라고 공부를 더 했으니까 이만큼 우리가 보상해 줄 거야. 이게 표준 점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1점에 더 공부해서 하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대학은 총점으로 하는 거예요. 대학은 어떤 한 과목 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총점으로 하니까 언매 공부를 1.3을 더 한다는 얘기는 다른 과목 공부를 그만큼 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총량이 같다면. 학습의 총량이 같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음에 점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과목의 점수를 다 유지하고 학습의 총량을 늘리겠어. 이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학습의 총량은 변화가 없으면서 언매를 선택하겠어. 이 이야기는 화작을 선택했을 때보다 학습의 시간을 국어 학습 시간을 늘리겠어. 이 말이니까 그럼 다른 과목 학습 시간을 줄여 이런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확통이 미적보다 미적 확통의 학습량을 따지면 미적의 확통의 한 2배 정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2배 정도 공부해서 똑같은 90점을 맞으면은 미적 반응이 억울하잖아요. 공부를 2배를 더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불공평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하여튼 관료들은 또 교육부 관료들 뭐 정권 바뀌어 교육부 관료들은 제가 불공평하다.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 과목을 없애고 뭐 수원수투 학통으로만 시험 보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저분은 수학을 아시나 저 혹은 그런 생각을 하냐. 참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올해 차이가 뭐냐면은 작년까지는 한 문제 차이 났어요. 학통과 미적이. 근데 올해 몇 문제 차이가 났죠? 3문제 차이가 났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시험 문제 킬러를 배제시키자 했어요. 킬러를 배제시키니까 킬러를 배제시킨다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려워지겠어요? 쉬워지겠어요? 네? 시험 문제가 쉬워질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쉬워질 건데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이과 애들이 잘 보겠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이과 애들이 잘 볼 거니까 그럼 이과 애들을 좀 못 보게 하자 해서 미적을 한 문제를 평보다 난이도를 오래 끼는 거야. 이해되세요? 거꾸로 문과 애들 원래 시험을 못 보니까 문과 애들한테 좀 어드밴티지 주자. 한 문제 쉽게 낸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한 문제 차이였는데 이번에 몇 문제 차이가 된 거야? 3문제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면서 저게 벌어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평균이 높아지면 표준점 떨어진다고. 그런 효과가 올해 발생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이걸 봤으니 이게 비정상적인 점수잖아요. 평소에 비해서. 그럼 내년에는 다시 돌리겠죠. 그럼 내년에 학통이 쉬워지겠다. 올해보다 쉬워지겠다. 어려워지겠다. 내년 학통이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혹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 공부 올해보다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영어에서도 차이가 있었죠. 영어가 자 우리의 수능 영어가요. 수능 영어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3년 6월까지의 수능 영어 시험 평가원 시험하고 2023년 9월 이후 9월부터의 평가원 시험이 완전히 다른 영어 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 선생님 말씀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단 이것부터 볼까요? 2022년도 2023년도 보면은 원래 영어는 100분위가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90점 이상의 1등급이죠. 90점 이상의 1등급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평가원은 항상 목표가 몇 퍼센트를 1등급을 목표로 하면 90점 이상을 1등급 목표를 6% 8%로 잡아요. 6에서 8%가 1등급이 것을 난이도 목표로 삼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학생들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상대평가 때는 4%니까 그것보다 늘려야 되잖아요. 1등급 맞는 애가. 맞죠? 그런데 9% 10% 되면은 이게 시험에서 변별력이 또 사라지고 그래서 6%에서 8% 사이를 항상 1등급 컷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2024학년도나 2022학년도 보면 다 6에서 8% 사이에 있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2022학년, 2023학년도 보면요. 1등급이 적으면 2등급이 늘어나고요. 1등급이 많아지면 2등급이 줄어들어서 전체 누적 인원은 거의 비슷했어요. 27%에서 28% 사이로. 1, 2등급을 합하면.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1등급도 줄어들고 2등급도 줄어든 해예요. 그리고 1등급의 인원이 몇 퍼센트? 4.71%.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평가 시절에 1등급,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있잖아요. 국어나 영어가 1등급 인원이 보통 5% 나오거든요. 하고 같은 거예요. 상대평가 1등급 컷이랑. 왜 5% 나오냐면 우리 4%까지 1등급이라는데 동점자들 다 같이 1등급을 해주니까 동점자들까지 하면 5%가 돼요. 보통.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평가 시절이 돼버린 거죠. 1등급 기준으로만 따지면.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킬러 문제를 없앴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왜 어려워졌을까요? 왜 저게 더 적었을까요?
이 얘기예요. 애들이 올해 9월 모평 보고 나서 영어 시험 되게 쉽다 그랬어요. 시험 보고 나온 때. 시험 보고 나올 땐 됐는데 결론은 성적을 받았더니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올해 9월 이전까지 6월까지는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국어는 출제자들이 글을 씁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문학 같은 거 떼오는 문학 같은 거 가져오는 거 말고는 대부분 글을 많이 쓰세요. 지문을. 근데 영어는 지문을 못 써요. 우리 출제자들이. 영어 지문은 가져옵니다. 원전을 어디선가. 어디서 가져오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올해 6월까지는 왜냐면은 올해 6월은 높으신 분께서 이거 말씀하실 때 킬러 문제 배제를 말씀하실 때 이미 문제가 출제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은 지문을 통지문 하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느 책에서 A, 어느 책에 B, 어느 책에 C 이렇게 몇 개의 지문을 따갖고 와가지고 이걸 놓고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게 지문을 몇 개를 따오니까 이 지문이 해석이 잘 부드럽게 안 돼요. 왜 지문이 어려워요. 지문이 어려운데 답은 딱 선지를 보면 답이 선지에 이렇게 손들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은 다 잘 안 되는데 그냥 얘가 손들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되는 간에 이걸 딱 찍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6월까지의 시험을 잘 보는 수업을 잘하는 강사는 어떤 강사였냐면은 정통 독해를 잘하는 강사가 아니라 딱 보면 딱 얘 나오면 얘야, 얘 나오면 얘야. 이렇게 명식처럼 만들어주는 강사들이 인기 강사였어요. 우리 학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영어 선생님들 좋아했잖아. 그런데 9월부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받겠냐면 지문을 통째로 하나 글을 들고 온 거예요. 몇 개를 조합하지 않고. 통째로 하나 들고 오니까 지문이 해석이 되네.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지문이 해석이 되니까 애들이 어떤 느낌이에요? 시험이 쉽다. 지금까지 해석을 잘 못했는데 난 해석을 잘 못했는데 해석이 되네. 문제가 쉽다. 그리고 딱 선지를 봤더니 선지에 손 들고 있는 애가 둘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손 들고 있는 애 둘. 소위 말해서 국어에서 써먹던 매력적인 오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되니까 그래 해석은 되니까 문제는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선지를 봤더니 매력적인 오답이 또 손들고 있으니까 손들고 있는 애가 어떤 문제는 세 문제까지도 손들고 있어. 그러니까 해석은 돼서 문제는 어렵지 않아. 킬러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답을 썼더니 틀렸어. 이게 올 9월부터 나타난 패턴이에요. 그게 수능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내년에 공부해야 될 게 어떤 방향인지 잡히시죠? 그러니까 해석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정확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설프게 해도 이렇게 맞힐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해석이 되는 것도 지금 해석이 된다는 게 예전보다 해석이 그냥 잘 된다든지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설프게 해석이 돼도 손 들고 있는 애가 보였으니까 손 들고 있는 애를 찍으면 되는데 지금 어설프게 해석을 했더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해석도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어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올해 수능의 결과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뭐 저희 학원을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재수를 한다면 이런 거 아시고 공부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도움이 되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사과탐 최고점 문법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건 같은 여기 빨간색, 노란색 써져 있는 것 보면 최근 3년 사이에 만점자, 표점 만점자가 점수 낮죠.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이 점수가 되게 낮아요. 표점이 낮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뜻이라고요? 평균이 높다. 시험 문제 이제 킬러를 배제하고 변별력에서 실패했다. 심지어 사탐은 1등 컷이 50점인 게 몇 개나 있다? 6개나 있다. 6과목이 1등 컷이 50점이에요. 그럼 하나 틀리면 몇 점이야? 볼까요? 생윤 하나 틀리면 몇 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볼까요? 2024년 생활 윤리. 다 맞으면 100분에 98이에요. 근데 하나 틀리면 100분에 몇이에요? 91.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근데 3은 어땠어요? 하나 틀리면 100분이야 몇이에요? 99.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똑같이 하나 틀렸는데 내가
평균을 선택한 이유만으로 3은 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심지어 어떤 과목은 심지어 윤사는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에요. 하나 틀리면 3등급. 자, 그러면 나는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갑자기 100분위가 8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해마다. 한 2개 과목 정도. 2과목 정도. 100분위 50 만점이 1등 컷이 50인 게 해마다 2과목 정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6과목이 나왔다는 게 문제죠. 자, 내년에 몇 과목 있을까요? 몰라요. 그럼 어떤 과목이 그렇게 될까요? 몰라요. 선택하신 분들은 해마다 2과목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평가원이 시험 문제 그렇게 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50점 맞아야죠. 그래야지 만약에 올해 같은 윤사 같은 일이 안 벌어지지. 난 하나밖에 안 했는데 100분이 85가 되는 일.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100분이 85가 되는 순간 소형걸 못 쓴다는 뜻이에요. 탐구 저거. 내가 그 과목 하나 선택했던 이유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탐을 선택하시는 분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50점 맞는 공부하셔라. 그다음에 과탐이요. 올해 또 특이한 얘기, 과탐이 서울대가 뭘 안 했어요? 툴을 지정하지 않았죠. 서울대 툴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 과목의 표점이 원래 이론적으로 국수형은 표점 만점이 200점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투 과목의 표점 만점 100점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200점까지. 그래서 130, 140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탐구도 보통 65, 68에서 한 72 사이 이렇게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서울대가 투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1학기 때 6월 모평 때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은, 작년에 투를 했던 창의권 애들이 다 투를 안 하겠어요. 다 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를 선택한 애들이 창의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어떻게 돼요? 바닥을 치겠죠. 맞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6월 모평 때는 G2의 표점 만점이 100점을 넘었어요. 그런데 표기는 몇 밖에 못해요. 이론적으로 100밖에 못해요. 그래서 50점도 100, 48점도 100, 45점까지 100이 나왔어요. 표점이 100, 100, 100. 숫자로 계산하면 130이 나왔어요. 만점이. 그런데 그런 걸 이제 6월 달 봤으니까 좀 이제 공부 좀 한다. 작년에 투를 했던 애들 있잖아요. 투를 했던 애들이 올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수능 볼 때는 이거 뭐야? 웬 노다지? 이거 딱 하나 하면 그게 표점으로 다 압살해 버리겠는데, 서울대는 표점 반영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지금 뭐 국수형 내 못 봐도 그냥 딴 걸 다 압살해 버리겠다. 그래서 투로 다시 대거 돌아온 거예요.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평균이 올라가겠죠. 이해되시나요? 평균이 올라가니까 표점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표점 구조는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애들이 모두 공부를 안 해야지 내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전국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애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약간 모순이 되고 아이러니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내년에 투하실 분 혹시 과탐 없으신가요? 이게 다 문과 학생들이에요? 투에 관심이 없으세요? 자, 내년에도 저희도 좀 고민 중이에요. 올해는 저희가 투를 처음에는 수업을 개강하지 않다가 6월 달에 저 사건을 보고 나서 저희도 투로 수업을 딱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투를 선택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화투 선택한 애는 대박이죠. 80점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사실은 부터 물투나 생투나 지투도 원보다는 표점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50점 맞은 애들이 원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했던 학생들은, 올해 투 공부를 고3 때 투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전 내년에도 투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노베이스에서 시작하려면 그건 좀 부담이 되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건 그냥 넘길게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입시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모르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입시에 대한 이걸 오해와 진실이라 얘기할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대학으로 가는 넓은 길이란 주제를 참 좋아하는데 부모님도 넓은 길을 좋아하세요? 지름길을 좋아하세요? 네? 지름길을 좋아하세요? 보통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지름길을 물어보세요. 근데 지름길은 어떤 길이에요? 넓어요? 좁아요? 지름길의 이미지는 좁은 길 아닌가요? 그게 넓은 길이면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쓸 거 아니에요. 맞죠? 지름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그럼 앞에 장애물 하나만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으로 갈 때는 나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선택하시는 게 안정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넓은 길을 넓은 길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들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아시면서 또 모르시는 척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대학은 수시로 많이 뽑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수시로 많이 뽑아요. 수시로 몇 %나 뽑아요? 네? 자 수시 근데 우리가 수시에는 또 교과가 있고 학종이 있고 논술이 있고 뭐 특기자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뽑는 건 뭐예요? 봤더니 이게 제일 많이 뽑나요? 이거는 봤더니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이네요. 여기 오신 분들 혹시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을 계획하고 오신 이런 분들 안 계실 테니까 전국 17개 대학으로 보면 파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란 거 주황색 회색 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뭐만 얘기할 거냐면 노란 것만 얘기할 거예요. 노란 게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저희 학원에 재수하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최하 목표가 저기더라고요. 최하 목표가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제가 시험 못 본 애들한테도 어디 가고 싶으면 다 인서울이래요. 그래서 인서울이 기준이 뭐야? 누구는 서성한 이상을 인서울, 누구는 중경외 이상을 인서울, 누구는 건동수 이상을 인서울. 뭐 그런데 넌 인서울 기준이 뭐야? 그러면 처음에 인서울 얘기하다가 건동홍수 이상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건동수 이상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을 얘기를 하면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예요? 정시 40% 수능. 정시로 하는 게 40%예요. 그 다음에 많이 뽑는 게요. 학종. 그 다음에 많이 뽑는 게 교과. 그 다음에 논술. 이해되세요? 근데 그럼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뭐예요? 결국은 정시로 제일 많이 뽑는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수시가 60%대요. 근데 수시를 네 가지 다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학종만 쓰든지 교과만 쓰든지 아니면 학종 플러스 교과를 쓰든지 아니면 논술만 쓰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논술만 쓰는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왜? 논술만 쓰는 학생들 이유가 뭐죠? 가진 게 없어서. 학종이나 교과를 쓸 게 없으니까 논술을 쓰는 거잖아. 논술을 쓰고 싶어서 논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나요? 하여튼 그래서 수능이 사실은 제일 넓은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그렇게 수시에 목을 매달았는지. 아까 이 두 친구도 둘 다 수시에 목 매달았다고 했잖아요. 물론 올해도 수시로 대학을 갔어요. 올해도 수시로 대학을 갔지만 고3 때 자세가 달라진 건 뭐죠? 고3 때 뭘 맞추는 공부했다고? 최저 맞추는 공부했다고. 근데 올해는 정시를 준비하다가 수시에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서는 6장이 아니라 원서는 9장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학 갈 때 우리 아이의 경쟁률이 지원하는 경쟁률이 낮으면 좋겠어요? 높으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해요? 높은 게 유리해요? 낮은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높은 걸 원하세요? 우리 아이의 경쟁률 100대 1이 되기를 원하세요? 낮은 게 유리하잖아요. 그 봐봐요. 이게 위에가 올해는 아직 정시 원서가 접수가 안 됐으니까 아직 제가 조사를 안 됐어요. 제가 올 2월 달에 조사한 거예요. 올 2월 달에 3년치의 정시 경쟁률과 3년치의 수시 경쟁률을 조사한 거예요. 수도권 37개구의 수시 경쟁률이 3년 동안 봤더니 14대 1에서 16대 1, 17대 1이에요. 수시 경쟁률, 평균 경쟁률이. 이해돼요? 전형별 따지면 논술 경쟁률은 40대 1이고요. 교과는 11대 1이고 학종 13대 1이에요. 기본적으로 10대 1이 넘는다는 뜻이죠. 13대 1, 10대 1. 근데 정시 경쟁률 보세요. 서울대 4대 1이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연대 4대 1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고대
4대 1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보이세요? 서강대 5대 1 근처예요. 맞아요? 쭉 봤더니 중앙대 높네요. 높아봤자 뭐 10대 1인데 중앙대 왜 높아요? 이제 원서 정시 원서 관심 가지셨으니까 이제 아시죠? 정시 원서에서는 수시에서는 연대와 고대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정시는 연대와 고대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둘 다 가군에 있으니까. 걔가 왜 나군에 안 있어요? 몇 년 전엔 연대와 고대가 나군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나군에 있었고 서울대가 가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는 2를 반영하잖아요. 그렇게 평점 만점자가 원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연대가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서울대를 잡았어. 우리 컷이 더 높아.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래? 그럼 우리가 나군을 가자. 같이 붙어보자. 그래서 나군을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연대가 굳이 왜 와? 그럼 우리 가군 갈게. 그래서 걔네 가군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도 우리도 그냥 연대랑 같이 하지. 연고전도 하는데면서 가군으로 오고. 그래서 걔네들이 가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하여대는 어디 있어요? 이하여대는 누구랑 경쟁해요? 연고대 이하여대는 연고대랑 붙어있으면 이하여대 애들이 원서를 잘 안 쓸 확률이 높겠죠. 서울대랑 붙어있어도 이하여대는 직접적인 타격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하여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나군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대학별로 다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거나 그런데 봤더니 중앙대는 무슨 군에 있어요? 가나 다군 분할 모집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중앙대의 다군 경쟁률은 보통 몇 대 1? 기본이 50대 1. 왜? 다군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디니까? 작년까지. 다군에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디니까? 중앙대니까. 서영고, 서성한을 쓴 애들이 다 중앙대를 쓰니까. 경쟁률 치솟는 거죠. 올해는 뭐가 넘어왔어요? 성균관대 넘어왔죠. 그러니까 좀 분산 효과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뭔 얘기하는지? 자, 똑같이 건대가 높아요. 건대도 왜? 가나 다군 분할 모집이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그래서 안정은 가나군에 잡아요. 다군은 몇 바퀴 돌지 모르니까. 보통 중앙대는 10바퀴 정도 돌아요. 추합이. 다군 중앙대는.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경쟁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통 경쟁률은 우리 가나군에 있는 대학들 기본으로 하는데 가나군에 있는 대학들은 경쟁률 기본 5대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높아봤자. 맞나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네. 아까 경쟁률이 높은 게 유리가 됐어. 낮은 게 유리가 됐어. 낮은 게. 그럼 정시가 유리해요? 수시가 유리해요? 정시. 근데 왜 지금까지 수시만 준비했어? 이유는 그거죠. 정시는 재수생이랑 붙어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수생이 붙어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재수생만큼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많은데. 자, 이제 드디어 때가 왔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재수생이 됐어요. 네, 다 죽어! 고딩들. 너네들 다 압살해 줄게.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이제. 걔네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 이런 진실을 모르고. 이런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시작하는 이런 하찮은 재수생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1년 뒤에 여러분들은 막강한 재수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을 이제 원서를 지원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수하는데 있잖아요. 몇 문제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재수가 아주 커다랗지 않아요, 사실은.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이게 건대, 동대 올해 점수 아니고 작년 거예요. 작년 점수 기준으로. 올해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 이 정도 맞으면 건대, 동대 갔어요. 자연계에서. 그래서 성균관대, 한양대 가고 싶잖아요. 몇 문제 더 맞추면 돼요? 그냥 과목별로 한 문제씩 더 맞추면 돼요. 5문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연고대 가고 싶어요? 몇 문제 더 맞추면 돼요? 그냥 2문제만 더 맞추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 어렵지 않은 걸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인문계도 마찬가지로. 저기서 5문제 더 맞추면 여기. 2문제 더 맞추면 여기. 자,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재수를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그런 거 있나요? 1년 동안 너 몇 등급이 돼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1년 동안 너 7문제만 더 맞추면 돼. 한 달에 한 문제씩만 더 맞히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충분히 애들 공부할 자신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내년 달라지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수능 응시 지정 과목이 폐지되죠. 저게 무슨 얘기예요? 올해까지는 이과 계열을 가려면은 과탐 미적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이과 계열도 학통 사탐 받아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우리가 교차 지원이 있어요. 계열별 교차 지원이라는 게 이과 애들이 문과로 오는 건 지금 막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문과를 막 넘어오는데 문과 애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과를 공격하고 싶은데. 근데 이과로 가려면 미적을 하라고 하고 과통하라고 지정해 놨으니까. 그런데 내년 대부분의 대학이 통합형 수능의 원칙에 따라서 자 분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과 갈 건데 그럼 사통해도 돼요? 확통해도 돼요? 예, 돼요. 내년엔.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 얘는 상위 15개 대학은 미적과 과탐에 가산점이 붙을 거예요. 5%, 3% 이런 가산점. 이해되시나요? 그다음 우리 애가 문과 갈 건데 인문계로 갈 건데 그럼 미적하고 과탐 해도 돼요? 돼요. 올해랑 똑같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공부를 왜 더 많이 해야 돼? 인문계 계열 학생들은 굳이 미적과 과탐 안 하시기 위해서 낫다 생각해요. 왜? 미적이 아까 얘기했잖아. 확통의 2배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럼 확통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국어 영어 더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다 등급을 다 올리는 게 낫죠. 그러지 않나요? 사탐이 가탐보다 한 1.5배 정도 더 가탐이 사탐보다 한 1.3배 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탐할 시간에 사탐하는 게 더 낫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탐 경쟁자하고 사탐의 경쟁자가 누가 더 약해요? 어차피 성적표는 원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성적표는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이 나오는데 이게 다 세 개 다 상대평가 점수거든요. 그러면 내 경쟁자들에게 점수란 말이에요. 비교 점수. 그럼 내 경쟁자가 약한 게 과탐이에요, 사탐이에요. 슬프지만 지금 사탐도 약하잖아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이과 계열을 많이 가니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 굳이 가탐하고서 인문계를 가겠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요. 사탐에 가산점을 줘요. 인문계열에. 올해는 그런 게 없는데 인문계열 그러니까 경희대하고 또 어디더라? 시립대인가? 거기는 인문계열은 사탐에 가산점을 줘요. 그럼 가탐하는 애들 오지 마.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확통에다가도 확통과 사탐에 가산점을 줘요. 미적한 애들보다 확통한 애들이 와. 왜 그러겠어요? 대학은? 이과 계열 있잖아요. 미적 과탐한 애들이 교체해서 막 들어오잖아요. 대학으로.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면 대학이 파산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딱 반학기 하고서 다시 반수한다고 다 튀어나가요. 대학은 뭘로 운영해야 돼요? 등록금으로. 그럼 4년 등록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과 계열 애들이 문과 어문계열로 왔다가 그냥 한 학기 하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4년 등록금을 한 학기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인문계열은 인문계 학생들이 오기를 원해요. 왜? 걔네들은 중도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경희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 사탐에다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내년부터 하여튼 그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뭐 당장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고려대가 논술이 부활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저거는. 고려대 논술이 부활했다. 아까 얘기했죠. 논술을 누가 한다고요? 가진 게 없는 애들. 교과도 학점도 쓸 수 없는 애들. 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겼어요. 고대가 논술을 저만큼 부활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대부분 저건 재수생한테 유리해요. 왜? 재수하는 애들이 대부분 가진 게 없거든요. 가진 게 있는 애들 고3 때 가니까. 그 다음에 연세대 학추, 그 다음에 한양대 추천형 둘 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 신설됐대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신설됐다는 얘기도 재수생한테 유리한 얘기죠. 우리는 수능에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성균관대가 다군 모집으로 올해는 어디까지만 이과 계열만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인문 계열도 넘어가는 학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게 경희대 사탐했다가 또 뭐 준다고? 가산점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립대도 사탐했다 가산점 준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그래요. 연세대도 사탐에다 가산점을 준다. 하여튼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굳이 자연계열 공부할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북 청소를 100% 그럼 이제 저런 내년도 입시까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학원 얘기를 할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한 30분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강북 청소는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래요. 여기 오는 친구들이 아까도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 좋아했던 게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정신에 시작해요. 강북 청소학원 재수 종합반 학원입니다. 재수 종합반 학원이란 말의 의미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논술까지 모든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별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재수학원들을 위해서 반별 수업을 하지 않는 학원은 이투스 계열만 그래요. 나머지 학원 다 반별로 수업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반별 시간표예요. 나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개강날 아침 되면 너네만 시간표 이거야, 우리만 시간표 이거야, 딱 시간표를 준다는 뜻이에요. 나와 관계없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제가 강북청소학원에 3년 전에 발령했는데 3년 전부터 저희 강북청소학원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보통 반편성 저렇게 하거든요. 평균 반으로 편성해요. 그럼 평균은 다 3등급 반이에요. 그럼 같은 반이에요, 다. 근데 반별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A하고 B하고 수학을 같이 수업을 들어요. 3등급 수업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A한테는 수업이 너무 어려울 거고 B한테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우린 저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별 수업에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반별 수업 모순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그걸 애들 막 찍어 눌렀어요. 닥쳐. 말 잘 듣는 애들 대학 잘 가. 뭐 그러면서. 너가 안 말해 다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개성이 강해요. 그 요즘 애들은 불합리한 정말 못 견뎌요. 그리고 학생들이 말이 맞아요. 사실 그게. 불합리해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것을 우리는 개선하겠다라는 것들이 저희 청소학원의 의지예요. 두 번째는 똑같이 수학이 80점이에요. 이번엔 조금 더 한 대 더 들어서 수학이 80점인데 봤더니요. 수학이 100점 만점인 거 아시죠? 수능에서 100점 만점인데 수원이 37점 만점이에요. 수투가 37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선택 과목 미적 확통 기하가 26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 따지면 37, 37, 26 이걸 합해서 10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똑같이 87점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B라는 학생하고 C라는 학생이 B는 수원이 17점인데 미적이 수투 미적을 잘해서 80점이에요. 근데 C라는 학생은 수원이 37점인데 얘는 미적이 17점이야. 라고 하면 B하고 C가 같은 수원 수업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미적 수업 들어도 안 될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 가면은 그래 넌 수학은 3등 80점 반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진도에 맞춰서 다르게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여기 섰던 우리 여학생 김민주 학생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수원 수도는 잘했는데 미적을 못해서 수원 수도는 심화 수업 듣고 미적은 개념 수업 들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학생들에 맞춰서 단원별로 시험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 라는 그런 시스템 우리가 100% 맞춤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드린 가방을 보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재수 조기 선발반, 1월 시작반, 강좌 안내 문양이 들어있어요. 이거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수업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2월 시작반이니까 수업 시간표가 이것만 있는 거예요. 2월달 정규만 되면 이거의 2배에서 120개 강좌 개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넘겨보시면은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께서 몇 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단원의 수업을 무슨 교재를 할 거야. 그래서 나갈 진도와 수업의 특징과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가 권장 대상 등급 학생의 등급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교재 할 건지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나눠주고 학생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게 선택하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시간표를 짜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통 우리 학원 한 6개월 정도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시간표를 지들이 다 짜요. 근데 처음에는 못 짜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대해서 좀 덜 객관적이고. 그냥 또 한 가지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이 내 수업하고 나하고 맞는 스타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혼자서 짜면 잘 못 짜요. 처음에 입학할 때는. 그래서 저희는 입학하겠다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라는 시험을 봐요.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보는데 시간 제한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으로 너가 몇 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험인데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의논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저희가 학생들을 먼저 불러요. 저희가 1월 8일 날 개강하는데 1월 8일 전에 아마 다음 주 정도 되겠죠. 다음 주 학생들 다 부를 거예요. 불러가지고 1대1로 상담하면서 앞으로 학습 계획도 의논하고 수업 시간표도 의논하면서 수업 시간을 짤 거예요. 보통이 재수종합반 가면 개학날 아침 가면 딱 이게 너네만 시간표 이렇게 주는데 우린 그렇지 않고 1대1로 이걸 다 짠다는 뜻이 의논하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누구는 국어 중심으로, 누구는 수학 중심으로, 누구는 개념 중심으로, 누구는 심화 중심으로 이렇게 시간표를 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는 필수 수업, 의무 수업 이런 개념이 없어요. 즉 수업 시간에 맥시멈과 미니멈이 없어요. 원하면 수업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을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제일 많이 들었던 친구는 일주일에 34시간까지 수업 듣는 친구도 제가 봤어요. 적게 듣는 친구는 일주일에 3시간만 듣고 자습한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수업과 자습의 비율이 학생마다 다 달라요. 동일한 비용을 내는데 수강료는 똑같아요. 뭐 수업을 더 듣는다 더 내고 덜 듣는다 더 내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더니 러셀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러셀은 우리 아래층에 있으니까 걔네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데 걔는 일품 요리집이에요. 걔는 하나씩 뭐 주문할 때마다 돈을 더 내는 거. 단가 신청할 때마다. 저희는 뷔페. 120개 깔려있으니까 입장료 내고 들어오면 있는 거 다 먹던지 하나도 안 먹고 나가든지 그건 너 마음대로.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바로 오시죠 느낌이. 자,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 강북 청소년이 좋았던 점 중에 선택 수업은 학생 개개인별로 순차가 있는 것을 난이도별로 수업을 편성해 들을 수 있게 해줘. 수업 진행할 때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됐습니다. 고려대 합격한 친구가 쓴 거네요. 자, 이런 수강 후기를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잖아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학 합격 수기가 맨 위에 있어요. 거기 눌러보시잖아요. 대입 성공 수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쭉 몇 년치의 애들의 합격 수기가 쭉 있어요. 부모님들한테도 이거 저희가 복사해드렸어요. 이건 올해 수시로 합격한 애들 있잖아요. 2023년도에 여기 다녀서 지금 수시 합격증 왔다. 아까 김민주라든지 박주영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이거 써준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저희가 너 합격하면 이거 좀 써줘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이걸 3일 안에 다 써서 보내준 거예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다? 학원을 싫어하면 이런 거 써줘요? 내가 잘나서 했다 그러면 이런 거 써줄까요? 전 이게 우리 친구들이 우리한테 전하는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학생들과 학원 간의 연대가 좋다. 그 연대라는 게 학생들이 학원에 대해서 뭔가 뭐 그걸 꼭 고마움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 것들 중에서 또 저희만 하는 게 있어요. 저 100% 개인 맞춤형도 저희만 하는데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한 뎁 더 나가서 저희는 매 시즌마다 첫 번째 주 수업을 들어볼 때 수강생 정정 기간을 줘요. 수업이 안 맞으면 강사를 변경하든지 강좌를 바꾸든지 차라리 뭐 하든지 자습하든지. 단가 학원도 저런 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즉 실제로 자신의 수준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한 과목과 심화 수업이 필요한 과목을 구분해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택한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수강 전형을 통해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나에게 맞는 수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억지로 의미 없는 수업을 듣게 하지 않는다 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또 다른 특징이 지금 저희 옆에 기계를 저기 치워놨는데 저기 이제 원래는 수업 때 여기 있어요. 뭐냐면 카메라예요. 저희 학원은 모든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복습할 때 보러 다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고 이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아침에 등원하면 가장 먼저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풀면서 독서를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있다면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다면 녹화된 강의 영상을 통해 들었던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하거나 다음 수업을 위한 숙지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본인이 현장 강의를 수강시킨 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개설한 120개 강의를 다 줘요. 필요하면 보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모든 강의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학원의 선생님들이에요. 강북청소학원 선생님들 많죠. 엄청 많으십니다. 강북청소 현장 강의는 인강 혹은 독학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몰입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모두 잘 가르치시고 나눠지는 프린트도 퀄리티가 높으니 현장 강의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거 쓴 글들은 전부 다 그 학생들이 쓴 성공수기 에서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학생들이 그냥 쓴 글들에 대해서. 아까 학생들이 PPT 만들어서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PPT 정말 잘 만들더네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주제만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왜 재수하게 됐는지, 우리 학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우리 학의 장점이 뭔지, 다니면서 슬럼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게 다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런 걸 궁금했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네가 얘기를 해줘.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PPT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자, 고퀄 선택 수업. 뭐 저는 수학을 풀 때 조금 어려워지면 항상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죠, 사실은. 하지만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가 읽힌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해석할 수가 있다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수학에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선생님께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역시 고대한 친구가 쓴 글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안 듣고 독재하겠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듣던 수업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이든. 도움이 됐으면 도움되는 수업을 계속 듣겠다고 하겠죠. 본인들이 생각해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이 도움이 안 되니 굳이 그 수업을 들을 바에는 독자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수업을 들어보시라고요. 청소학원에서 수업할 때 보면 전국 상위 1%의 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수업을 들어보면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심지어 작년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요즘 대세인 학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름 다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은 알죠? 어디야? 남의 학원 이름을 내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학원이 조기 선발반을 개강하지 않아요. 이것도 알고 있죠? 조기 선발반을 개강하지 않아서 그 학원 3월 달부터 이제 재수반을 개강을 하거든요. 1, 2월 때는 단가만 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 상위권 애들 중에서도 고3 때 거기 가서 수업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가서 고3 때 거기 가서 수업 들어보신 사람 누구 수업 들었어? 탐구 들었어? 거기서 제일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강기원이지. 학원을 밝혀버렸네. 하여튼 그런데 저희 아이들 중에 지금 작년대 대진고 과중반이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올해 아마 서울대 합격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정시니까 수시 결과는 저희 발표돼 있잖아요. 정시에 서울대 합격할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실은 고3 때 거기서 이제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조선반 안 하니까 여기서 1월, 2월 달 여기다 수업을 하겠어. 라고 1월, 2월만 여기 있고 3월 달부터 건너가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성적이 맨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걔랑 그 학교에 비슷한 친구들이 몇 명이 그렇게 해서 1월 달부터 저희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희 학원 와서 수학 선생님 수업을 듣고 국어 선생님 수업을 듣는 다음에 다 눌러 앉았어요. 그냥 1년. 그 강 선생님보다 여기 선생님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름이 안 알려졌죠? 단가를 안 하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눌러 앉아서 그 선생님 수업 커리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와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선생님들 만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 궁금한 내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 궁금한 내용들이 생겼을 때 질문을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수업을 했던 선생님을 찾아가면 직접 질문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수업 내용 이외에 자습하다고 질문할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질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 매일 조를 짜서 남아 계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질문을 받기 위한 당직을 쓰는데 질문 당직이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질문해야 되고 또 저희 학원 출신의 서울대 연구대 간 친구들이 자습실에 매일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또 질문을 받을 거예요. 스카이 멘토에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 받는 모습인데 강북 청소의 각 과목 선생님들은 매 분기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그 시기에 해야 할 적절한 학습 방향에 지도해 준다고 학습 방식에 방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질문뿐이 아니라 상담도. 그러니까 학습 상담도 학습의 방향성도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잡아주시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저희 회사는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가끔 오루비나 수만이 같은 걸 보거든요. 볼 때마다 제가 막 분노가 치솟는데 왜 치솟냐면은 우리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이 우리 학원 컨텐츠에 대해서 컨텐츠는 써뭐야 뭐 이러면서 컨텐츠는 써뭐 아니면 더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 컨텐츠 만드는 회사예요. 아세요?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책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요. 고쟁이, 워드마스터, 족보닷컴도 저희 회사 거예요. 당연히 저희 컨텐츠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녀본 애들은 저희 컨텐츠 되게 만족해요.
수강 후기에 보면 우리 콘텐츠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외부 모의고사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감이나 한수, 그 다음에 제발 한성원 모의고사 아니면 이민기 모의고사 이런 것도 갖다 쓰고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준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학동에 어떤 학원 가면은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는 다 최상위 애들만을 위한 컨텐츠만 있는 학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다가 이제 최상위 애들만을 위한 컨텐츠를 중간 애들도 가서 그거 받아보겠다 막 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최상위부터 중하위까지 난이도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맞춰서 콘텐츠를 제공을 할 거예요. 왜? 다 주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강화마다 학생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전략단위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는 그 수강 후기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전략단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의 특징은 수업을 하는 강사와 담임 선생님이 분업화 전문화에 있어요. 강사는 수업과 교과 상담과 학습 관련 질문들을 담당하고 전문 컨설턴트들이 담임을 맡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 생활 관리, 학습 관리, 나중에 수시 정시 지원 컨설팅까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저희 강북 청소학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우리 친구 다시 공부한 2025학년도거든요. 2025학년도에 주요 30개 대의 모집 용어를 다 저희가 촬영해서 올려놨어요. 거기서 그거를 발표하시고 그 PT를 브리핑하신 분들이 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담임을 맡아서 진행한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분리할까요? 저희도 예전에는 그냥 학교처럼 강사가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담임을 맡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6년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분리했는데 분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애들이 집단적으로 지도가 됐어요. 그냥 조회 때 종례 때 그냥 쫙 얘기하면 다 들었어요. 닥쳐 그러면 닥치고. 근데 요즘은 애들이 되게 섬세해졌어요. 그래 멘탈들이 예전보다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얘기하고 한 명만 상담을 해야 돼. 아까 우리 친구도 얘기했죠. 매주 담임선생님 상담했다고. 그런데 강사가 담임을 맡으면 매주 상담할 수가 없어요. 왜?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학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기 강남역에 있는 뭐 하여튼 무슨 큰 학원 있어요. 그 학원은 강사들이 담임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 아이들은 1년에 담임하고 상담 한 번, 두 번 했다고 그래요. 1년 내내. 왜? 그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애들 생활은 저녁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수업 없는 시간에. 근데 애들 수업 없는 저녁 시간에 그 선생님은 어디 가서 계셔요? 대치동에 수업하러 가시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수업할 시간, 상담할 시간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어디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우리 대치동에 그 큰 학원이라는 데 있잖아. 그 학원은 담임이 없잖아요. 그 학원 관리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 학원은 작업실에 쭉 애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맨 앞에 학부모 상담 실장님들 그런 분들이 앉아서 뭐 하냐? 애가 자리에 떴다 안 떴다 그것만 체크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습 집중 시간 이런 표를 보내요. 부모님들한테.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으니까. 담임 제도가 없죠. 근데 우리는 담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수업을 맡지 않는 전문 컨설턴트를 모셔서 담임을 맡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학원들은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공부는 알아서 하는데 1년 동안에 1년을 공부하는데 슬럼프가 없을 수 있잖아요. 좋은 학원은 그 슬럼프가 안 오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슬럼프가 왔을 때 빨리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짧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저는 담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수능 직전까지 저와 함께 길을 걸으셨던 전략담임 선생님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 관리, 조언이나 모의고사 상담 등 입시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슬럼프 왔을 때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생님께 큰 힘을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학생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며 진심으로 학생의 대입을 위해 같이 고민해 조언해 준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쩌면 강북청소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은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 매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점검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런 주간학습 분석 기록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담임 학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걸 갖고서 학습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매주 보내드려요. 그래서 학원생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MNC라고
조그만 책장인데 아마 복사한 거 이런 거예요. 우리식의 플래너, 이게 속지 제가 하나 복사했는데요. 우리식의 플래너인데 플래너에서 어떤 책으로 몇 페이지 봤어 그런 게 아니라 수업을 했던 자습을 했던 그날 학습 내용 핵심들을 리뷰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게 저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원이에요. 그런 것들 매일매일 정리하고 기록하게 하고 그것들 또한 담임선생님들이 점검하시고요. 예, 보면 MNC, 저걸 MNC라고 그러는데 멘토링 코칭이라서. 그런데 봤더니 예, 의대 간 애들이 이거 되게 좋다는 얘기들 많이 써요. 자기 고3 때까지 이런 거 안 했는데 실제로 나를 돌아보고 무작정 공부했던 달리 하루 종일 공부해도 남는 게 없었던 고3 때 달리 재수하는 동안에는 단 한 줄이라도 그날의 공부를 통해 얻은 것을 기록하며 실력 쌓아 올렸습니다. 라고 의대 간 애들이 이런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건물에 4층, 5층, 6층, 8층을 쓰는데 4층과 8층은 이렇게 교실 공간이고요. 지금 이렇게 5층과 6층은 이렇게 자습실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는 건데 이동 수업을 하는 거죠. 저 자습실에는 저희 정규직원 6분하고 기간제 5분이 계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리하고 졸면 깨우고 하여튼 그러면서 학습 분위기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은 주일이 좀 엄해요. 아침에 오고 저녁에 날 때 부모님한테 문자하고요. 중간에 학생이 임의로 외출이나 조퇴를 못해요. 외출 조퇴를 하면 부모님께 꼭 우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 행사가 있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꼭 들어야 될 외부 수업이 있다든지 부모님이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휴대폰 아침에 제출하고 저녁에 돌려받고요. 그다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학습용 콘텐츠 이외에 엉뚱한 것을 보면 저희가 전자기기를 일주 정도 보관할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불편해질 테니까 이런 걸 지키겠다 약속한 친구들만 오는 거고요. 저희 학원은 제적을 시키는 학원이에요. 학원이 제적 있단 말이 좀 이상하긴 하실 텐데 저희 올해 10명 제적시켰어요. 저희는 재수학원이 나이 20살짜리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성인이에요. 투표권 있는. 저희가 공부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공부할 마음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거고 여기서 무엇을 할지 어떤 걸 할지 알려주는 학원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한테 무엇을 할지 어떤 걸 할지 알려주는 게 저희 학원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 저희가 이제 해마다 강사 공채를 하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공채 지원하셔가지고 학교에서 한 10년 수업하셨던 분이 이제 저희 학원 지원하셔가지고 제가 채용이 돼서 저희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그 선생님이 첫 수업 하시고 나오는데 그 학교 되게 꽤 알아주는 명문고등학교거든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꽤 알아주는 학교인데 대학 진학률이 되게 높은 그런 학교인데 저희 학원에 와서 첫 수업을 딱 하신 다음에 그분이 뭐가 다릅니까? 학교랑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수업을 다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학생들 이해하시죠? 여기는 애들이 수업을 다 듣네요. 본인의 의지로 왔으니까. 저희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자율학습 계속 있는 거고요. 저희는 외출이 안 되니까 식사를 안 해서 먹어요. 지금 다니는 층에 99% 급식을 신청하고 있고 1% 정도 도시락을 싸오고 있어요. 밥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맛있습니다. 집밥보다 맛있다는 애들 많아요. 끼니마다 고기 나온다고 좋아해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서울로 따지면 성북구까지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그리고 남양주, 구리 그리고 또 어디지? 의정부, 양주까지 저희 셔틀이 움직이니까 필요하시면 저희 셔틀 이용하시면 되고요. 수업은 하루에 오전에 7시 50분까지 오는 겁니다. 학원에 입시는 7시 50분이고요.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는 자습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14시간 10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저희가 1시간 늦잠 자고 오라고 8시 50분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의무자습이고 더할 친구는 10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선택자습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오기를 권하고요. 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1년 같이 공부하고 수시 정신 컨설팅까지 해서 대학을 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부모님들 당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하루에 애들이 몇 분 여기 학원에 몇 시간 있는다고요? 14시간 10분 있어요. 여기 학교처럼 운동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외부로 나가지도 못해요. 안에서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애들끼리 말도 잘 못해요. 애들끼리 저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말해도 돼요. 어디 올라서. 저는 옥상을 개방해요. 쉬는 시간에 옥상 가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 이러냐면은 어떤 학원 가면은 하루에 14시간 동안 저희는 정숙지도에 철저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학원도 있어요. 저는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 애가 우울증 걸 거라 생각해요. 제가 사본대를 나와서 교육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신 저희는 자습실은 절대 정수. 그러니까
이야기할 공간과 정숙할 공간을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공간은 철저하게 조용히 할 것. 대신 얘기하고 싶으면 저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죠. 저희는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전부 다 개별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애들이 친해지고 떠들거든요. 그런 것도 다 막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학원은 못 뺏겨 할 게 없어요. 공부 뺏겨 할 게 없어요. 그럼 집에 와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근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 있어요. 재수생이 애가, 우리 애는 재수생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집에 오면 TV만 봐요. 뭐. 그 집에 가면 TV 봐야지 뭘 봐. 집에 와서 책을 또 봐? 하루에 14시간을 책을 봤는데 엄마 아빠한테 밖에서 9시간 일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 일 또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TV 봐야지. 게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긴장하고 이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계속 긴장만 하고 살아요. 근데 긴장을 집에서 해야 돼요? 학원에서 해야 돼요? 학원은 이완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긴장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집은 어떤 공간이어야 돼요? 이완하는 공간이고 편한 공간이 돼야죠. 아이가 집에 와서요. TV 보통 이제 저 10시에 끝마치고 집에 오면 11시 정도 될 거예요. 집에 와서 TV 보잖아요. 냅두세요. 엄마는 5시간을 봤어요. 애 30분을 못 참아. 냅두시고 애가 게임하잖아요. 냅두세요. 폰 하잖아요. 냅두세요. 애가 정신 차리고 아까 우리 친구들 얘기 들으면 지가 알아서 SNS 끊겠지. 근데 우리 애는 SNS도 안 크고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적당히 하는 건 전 다 냅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걔도 사람인데 숨 쉬고 살아야 되는데 우울증 걸리면 안 되잖아. 대학 가기 전에. 그런데 봤더니 자야 될 시간, 엄마들이 제일 불만인 거죠. 잠잘 시간에 안 잔다고. 자야 될 시간에 안 자고 너무 많이 그걸 하고 있다. 방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학생들 표정이 참 좋아요. 엄마한테 보란 듯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면서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집에서 너무 많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잔소리야. 집에서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담임 통해서 얘기하세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잔소리예요. 안 그러신가요? 제가 저희 집 딸 보고 그런 거 느끼거든요. 저희 딸이 올해 재수했어요. 제가 밖에서는 이렇게 전문가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집에 딱 얘기하면 아빠 또 잔소리야.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제 앞에만 오면 정말 제 얘기 잘 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잘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얘기했더니 담임 선생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그 말씀하셨던데 제발 한마디만 더 덧붙여주세요. 밤 11시에는 전화하지 마시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화병이 나시더라도 다음날 낮에 전화 주세요. 하여튼 그러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 학생하고 싸우지 마세요. 학생하고 싸우는 게 왜 싸워요? 우리가 재수시키는 이유가 공부하라는 이유가 대학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애들하고 싸우면요. 애들이 3일을 공부 못해요. 싸우면 첫날은요.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엄마 그런 것도 못 알아줘. 둘째 날은 첫째는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고 둘째 날은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래도 나 재수까지 시켜줘 그런데 내가 대들었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셋째 날은 그 공기가 이틀 3일 가잖아요. 불안한 거지. 빨리 화해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화해의 방법을 찾느라고 3일을 공부를 못하니까 싸우지 마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요. 저희 학원이잖아요. 학원이다 보니까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좀 섭섭하시긴 하겠지만 대학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도 과 수소 있고 단과대 수소 있고 전체 수소한테 장학금 주고 뭐 용돈까지 주는 대학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학원 등록까지. 저희도 저희 학원에 들어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이 학생은 진짜 우리가 홍보할 만한 애야 라는 친구들한테는 좀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적을 만들어준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의치서 특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서 특별반은 성적이 좀 웬만큼 되는 친구들한테 우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 친구들만 들을 수 있는 이 기준은 저희 모집 요강에 있으니까 모집 요강 보세요. 거기서 그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조용히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기준이 안 되면 그냥 스킵해버리세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그 반 아이들만 듣는 수업이 있어요. 제가 120개 강좌가 있다는데 모든 애들이 모든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반에 있든지. 그런데 한 7개 강좌 정도는 이 반 애들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반 애들 못 듣는 거 섭외하지 마시고 들어도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이니까 듣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반 애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 애들한테는 주는 콘텐츠가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독서실 사진 보여드린 컸죠. 그게 뭐냐면 저희 6층에 500석짜리예요.
근데 이 성적대가 되는 친구들은 5층에 80석짜리가 두 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성적대 애들끼리 거기서 따로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적대 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이 있고 우리 애가 못 되면은 뭐 못 돼도 잘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럼 여기 애들은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일단은 올해 있잖아요. 아직 합격증을 받지 않은 애들은 저희가 밝히기 그래서 합격증을 받은 애들 것만 몇 개 올렸어요. 다 올리진 않고. 저희가 저희하고 다녔던 애 중에 93% 성적이 올랐고요. 몇 점이냐면 국수단 100분이 38점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성적이 낮으면 많이 올라가요. 100점이 넘게 올라가요. 왜? 올라갈 폭이 많으니까. 성적이 높은 애는 별로 안 올라가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애 중에 수능을 만점 맞았던 애가 있어요. 전국 수석했던 애인데 수능을 전과목 수 한국사 영어까지 다 만점 맞았는데 걔는 만점 맞았는데 100분이 9점 올라갔어요. 원래 잘했던 애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 거예요. 그 여기 다니는 애들이 다 성적이 아까 뭐 이런 데 다니면 성적이 많이 오른다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 다닌다 다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쟤네들은 그럼 나머지 7%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일까요? 아니요. 저희는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제적시켜버립니다. 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맘때 안 좋은 성적을 받고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담임 상담하는데 정신 상담인데요. 애는 거기 팍 수요 있고 엄마는 일렬 여기 봤는데 하면서 보냈는데 하면서 인상 팍 쓰는 게 그 모습 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빨리빨리 제적시키라고. 12월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다니는 애들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정말로 미안하게도 그냥 수능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저 7%는 진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얘는 고3 때 성적이 이랬는데 올해 재수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시로 여기 붙었어요. 수시로 건양대에 아마 갈 거예요. 의대. 얘는 고3 때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얘는 하나 더 붙었어요. 여기 이 세 군데 다 안 가요. 세 군데 다 안 가고 어디 가냐면 쟤는 경상국립대 의예과 가요. 국립대 의예과 싸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비극이에요. 이 점수가 이 친구한테는 비극적인 점수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얘 국어 있잖아요. 100분이 92 나왔잖아요. 몇 점에 76점의 원점수. 원점 76점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국어, 문학과 독서 다 맞췄어요. 그리고 엄매를 다 풀고 OMR에다 표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24점을 날렸어요. 그런데 가채점에서 들고 온 것 같더니 국어 100점이더라고요. 그랬으면 여기 시험 보러 안 갔겠죠. 그랬으면 여기 시험 보러 안 가고 다른 데 썼을 텐데 정시로 뒀는데 근데 이 친구는 되게 밝아요. 그래도 내가 국어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멘탈 잡고 제 영어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 2등급 89점 나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멘탈 잡고 수학하고 과학탐을 다 해가지고 하여튼 체제를 맞춰가지고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저희들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저희하고 다니는 애들한테. 시험이 어려우면은 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거야. 시험이 쉬우면 너만 쉬운 게 아니라 모두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1교시 어렵더라도 멘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텨. 국어 커피 다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성적도 오르고 사실. 아까 그 친구는 지난주 우리 설명 때 나와서 얘기했던 친구예요. 그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엄매를 표기하지 못했다. 이 친구 의정부여고 나온 친구인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봐요. 해서 아까 그 친구예요. 동국대학 학과는 친구. 창문여고 나와서. 자, 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얘도 충남대 약학과 합격했고요.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요. 아까 그 남학생. 저희 점수 엄청 잘 올려요.
이걸 쭉 늘려서 한 200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점수 이만큼 오르면. 근데 지치실까봐 제가 5개만 할게요. 합격한 것만. 합격한 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밑에 학원에서 점수 올라온 거 하면서 4개인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되게 뭐 남의 학원을 디스하면 안 되지만 좀 그랬어요. 야, 저걸 저 정도를 잘하고 있냐. 제가 우리 직원들 시킬 거예요. 그거에 2배로 오른 거를 그거에 한 10배 정도를 붙여버려라.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수시를 저희가 580명을 마쳤어 올해. 그중에 112명이 수시를 합격했어요. 의학 한 수를 24명, 서영을 9명. 그러면은 강북지에 되게 잘 붙인 거 아닌가요? 수시로만. 정시로 또 이만큼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고. 수시로 의예과부터 쭉 붙여야 돼요. 전부 다 저희 재수생이고요. 어떤 학원처럼 재학생들 있잖아요. 섞어서 발표하지 않아요. 저 112명 전부 다 재수생들이에요. 수시를 이렇게 하면 괜찮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학원은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학생들 입학하잖아요. 입학하면은 뭘 걷냐면은 다 3월 달에 학교 생활 기록을 다 걷어요. 학교 생활 기록을 다 걷어가지고 저희 담임선생님들이 컨설턴트들이 했잖아요. 다 분석할 거예요. 애들이 의미가 있다 하든 의미가 없다 하든 다 걷어가지고 다 분석한 다음에 수시에 대한 애들을 그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 건지 어떤 전형을 쓸 건지를 애들한테 언제 얘기하냐면 8월 달에 얘기할게요. 8월 말에. 그 전까지는 수시의 숫자도 안 꺼내요. 저희는. 왜? 내년에는 이 친구들이 뭐 학생부를 고칠 것도 없잖아요. 학생부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자기소개서 안 쓰잖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학기 초부터 수시 얘기를 하잖아요. 1학기 때부터. 그러면 아이들 수능에 대한 집중이 급격히 약화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에 대한 집중이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8월 달에 수시 원서 상담하고 9월 달에 수시 집어넣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애들한테 또 얘기하죠. 아까 그 친구들 얘기 들으셨지만은 너희는 수시 다 떨어졌어. 이미. 이제 정시밖에 남은 게 없어. 정시 공부에. 그래서 수능 때까지 정시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고3 때 우리들은 어땠어요? 수시 원서 쓰는 건 이미 그 대학을 입학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지? 소개팅은 누구나 하지? 뭐 이러면서. 112명 아까 붙였던 것들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정시로 합격한 친구인데 올해가 아니고요. 작년에예요. 올해는 아직 정시 발표가 안 났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왔어요. 입학할 때.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는 여길 갔어요. 서울대를. 자, 이런 걸 보여드리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일반적으로 몇 점이나 올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특별한 경우 맞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자제분들이 특별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나요? 누구나 특별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해마다 이런 친구들을 봐요. 올해도 이런 친구가 나올 거예요. 정시에서. 점수 올라온 걸 봤을 때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 올 9등급을 왔는데 한양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하는 친구도 봤었고 농어촌 전형되는 학교에서 고1 때 들어갈 때 뒤에서 전교 10등으로 들어갔는데 뒤에서 걔가 1학년 2학년 때까지 놀다가 3학년 올라오면 정시를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근데 걔는 좀 머리가 괜찮은 애였나 봐요. 1년 만에 난 대학 못 가 해서 난 3년 걸릴 거야 해서 고3 시작할 때부터 3년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수하겠다는 뜻이죠. 삼수 때 저를 만났는데 서울대 간 애를 봤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친구들을 보기 때문에 해마다 특별한 친구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나 특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특별한 가능성은 누가 만들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는 뭐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마 될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쓴 글이에요. 이 친구가 중간에 노란 걸 이렇게 썼죠. 인서울은커녕 지방 국립대도 못 가는 성적이었던 제가 수능에서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안 될 거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는 항상 성장하고 있고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성적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적은 한 번에 눈에 띄게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학원을 옮겨나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뭐든지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저희 학원 아까 홈페이지 대입 성공수기 보면 다 학생들 쓴 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니는 친구들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보다 1년, 2년, 3년, 4년 선배들이 1년을 버티면서 느꼈던 것들을 써놓은 것들이니까 다니면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저희 강북청소년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 가면 저희는 공개를 유튜브에 가면 저희 선생님들 수업하신 모습 다 올려놨어요. 저희는 다 자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오픈하는 학원이에요. 보시면 되고요. 재수학원은요, 이제 검색하시다 보면 재수학원 알아보시다 보니까 재수 정규반이라는 표현이 있고 조기 선발반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재수 정규반이라는 것은 정시 결과까지 다 보고 오는 친구들. 내년 되면 내년에 2월 19일 날 시작할 거예요. 저희나 대성이나 메가나 다 2월 19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결과와 관계없이 재수 일찍 결심하고 난 빨리 공부하겠어. 이런 친구들이 오는 게 이제 조기 선발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12월 시작반이 있고 1월 시작반이 있어요. 12월 시작반은 이미 현재 진행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1월 시작반은 1월 6일까지 정시연습소 마감이니까 정시연습소 마감 끝나고 나서 1월 8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수업입니다. 저희는 다른 학원 어떤 학원 같더니 조기 선발반 때는 개념 수업만 났는데 저희는 그러잖아요. 개념부터 만점 프로젝트 모든 수업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단원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다 난이도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때 오는 친구들보다 이때 오는 친구 2월 19일 날부터 오는 친구들보다 1월 8일부터 오는 친구들이 성적 향상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월 19일 나와서 중경일시 정도 한다면 1월 8일 나오면 서서간 이상을 보통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재수를 열심히 해서 빨리 시작하길 권하고요.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모님들이 그래요. 애들이 빨리 시작하면 빨리 지친다는데 제가 그래 물어봅니다. 언제쯤 지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름 되고 7, 8월 되면 애들이 지치지 않나요? 1월 달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그럼 1월 달부터 시작하면 7, 8월에 지칠 건데 2월 달부터 시작하면 8, 9월에 지치겠네요. 그럼 누가 더 시험을 못 볼까요? 그냥 둘 다 못 봐요. 1년 동안 지치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이 청소학원이 관리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을 지치지 않게 1년을 잘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통제를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저희가 무슨 통제하는 느낌 받으셨어요 혹시? 자율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되게 학생 친화적이고 어떤 학원보다도. 그러면서 상담 많고. 그러니까 저희의 관리는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치지 않게 공부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저희의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조기 선발 1월 8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결심하셨다면 빨리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진단평가나 저희는 입학날 그냥 오면 되는 학원이 아니고 미리 와서 진단평가다 뭐 시간표 상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절차가 과정이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일찍 등록하시면 좋고요. 또 더군다나 저희가 독서실 좌석이 있는데 독서실 좌석에 이 학생들이 선호한 좌석이 있어요. 어느 공간에 그럴 거 아닙니까? 선호한 좌석인데 뭐 학생들한테 어디에 을 주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일찍 등록한 순서로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노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데를 먼저 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한 학생들이 혜택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혹여나 재수를 열심히 하셨고 저희 학원에 등록하시겠다는 마음이 계시면은 이르게 등록하시는 것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실 분들 나가서 데스크 가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방 안에 상담 원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생의 인적 사항들을 기록해서 주시면 저희가 오늘 상담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부모님들 오늘 바쁘시다 그러면은 그것만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연락을 개별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편하신 시간에 상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